항아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햇살이 따사로이 내려와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봄날 아침. 새벽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가득한 곳. 그곳은 조선시대 병조판서 김대감댁이었습니다. 부엌에선 솥뚜껑에서 밥 짓는 소리가, 마당에선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아침 준비를 했지요. 조선의 군사를 총괄하는 병조판서의 저택은 웅장한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하인들이 거처할 행랑채까지 갖춘 집이었습니다. 하인이 수십 명이었던 그곳에서 눈에 띄는 처녀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올해로 19이 된 덕선이었습니다. 덕선은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0살에 김대감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가 먹을 것과 바꾸어 팔려온 것이지요. 덕선은 얼굴이 곱고 손발이 빠르고 야무졌으며 눈치까지 있어 대감댁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절세미인이었지요. 눈처럼 하얀 피부, 크고 똘망한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덕선은 주인집 외동딸 수련아 씨를 모시는 일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또래였고 언니 동생처럼 허물없이 지냈지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수련아 씨가 덕선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덕선아, 여기 좀 와보렴. 덕선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수련아 씨가 웃으며 자리를 내줍니다. 오늘은 덕선이 내가 책 좀 읽어줄래? 어제 다 읽지 못한 부분이 궁금해서 말이야. 덕선이 책을 받아 들고 조심스레 읽기 시작합니다. 사서삼경의 한 대목이었지요. 아씨, 군자는 의를 줬고 소인은 이익을 줬는다. 이런 뜻인 듯 하옵니다. 수련아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랍니다. 덕선아, 이제 글귀 뜻까지 다 아는구나? 아씨 덕분이지요. 늘 곁에서 읽어주시고 물어봐 주시니 저도 저절로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책을 나누어 읽고 해석을 주고받으며 한나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수련아 씨는 덕선이 단순히 일 잘하는 하인이 아니라 마음과 지혜가 깊은 벗이라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련 역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로웠던 차에 자신의 집으로 혼자 들어오게 된 덕선이가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덕선은 수련아 씨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돌아오던 길, 인파 속에서 한 노인이 덕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허리 굽은 듯하지만 눈빛이 번쩍이는 노인. 그는 바로 한양에서 이름난 관상가 현산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성큼 다가오더니 덕선 앞에 서서 유심히 그녀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본 뒤 물었습니다. 어디서 일하시오? 저는 병조판서 댁에서 아씨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스님은 덕선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마를 짚고 중얼거립니다. 허허, 이럴 수가. 여종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얼굴에 왕후의 관상이 뚜렷하도다. 스님, 저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왕후라니요. 그런 말씀은 당치도 않지요. 하지만 스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내 눈은 속지 않소. 이 관상은 권세와 인연이 깊고 백성을 거느릴 팔자요. 하지만 험난한 파도도 함께할 것이니 어떤 일이 닥쳐도 그대의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 하오. 비록 어린 나이 부모를 떠나 그곳에 자리를 잡았으나 하늘이 더 큰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스님은 유유히 걸어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선은 자꾸만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과는 너무 먼 이야기였죠. 대감댁 대문을 들어서자 멀리서 수련아 씨가 덕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덕선아, 많이 기다렸잖니. 어찌 이리 늦게 온 거야? 아, 죄송해요, 아씨. 그냥 장터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덕선은 스님의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괜히 헛소리로 들릴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덕선은 다 쓰고 남은 등불 아래서 아씨와 함께 읽었던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낮에 스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그 묘한 눈빛 말이지요. 왕후의 관상이라니 그게 가당치나 하냐 말이다. 덕선은 고개를 좌우로 휘저으며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뒤 덕선은 스님의 말을 잊은 채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시간이 흘러 가을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날, 수련아 씨가 이마를 짚으며 말하였습니다. 덕선아, 오늘따라 몸이 좀 으슬으슬하구나. 아씨, 날이 부쩍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그만 책을 읽으시고 일찍 누워 쉬시지요.
그날 이후 수련아 씨는 기침을 자주 하고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던 대감댁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병세에 놀랐습니다. 명의를 불러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씨의 원기가 많이 쇠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펴야 합니다. 밤이면 덕선은 아씨 곁에 앉아 약탕기를 지키며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덕선아, 고맙구나. 너와 이야기를 하면 잠시나마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허나 언제까지 너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만 나으시면 예전처럼 장터에도 나가고 뒷동산에도 올라야죠. 수련아 씨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덕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해진 수련아 씨를 바라보며 덕선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녀에게 수련아 씨는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무정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수련아 씨는 더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얀 손이 덕선의 손을 잡으며 힘없이 떨렸습니다. 덕선아, 내가 없어도 앞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렴. 너와 더 함께 이 세상을 알아가지 못해 아쉽구나.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아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저택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했지요. 김대감은 유일한 딸을 잃고 마치 세상의 빛이 꺼진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사랑채 문은 며칠째 굳게 닫혀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덕선은 부엌일과 마당일을 챙기면서도 틈틈이 대감의 문 앞에 죽을 놓고 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인들은 속삭였습니다. 대감 어르신이 예전 같지 않으셔. 하긴 그 귀한 아씨를 잃으셨으니 마님도 떠나시고 이제는 아씨까지. 우리 어르신 불쌍해서 어째.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대감댁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 근처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모르던 하인이 나타나 어슬렁거리는 모습. 그리고 마당 한쪽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수상한 시선들. 덕선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찜찜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련아 씨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감댁에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덕선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큰일이구나. 고개를 들어 살짝 보니 대감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분이 저리 안절부절 못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은 뜨거운 김과 장작 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덕선은 장작더미 옆에서 솥에 물을 붓고 있었는데 귀에 들어온 건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은근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아니, 들었어? 중전마마께서 대감께 보내신 서찰이 없어졌다지 뭐야. 그게 대체 무슨 뜻이오? 그 서찰이 밖으로 새면 대감뿐 아니라 중전마마까지 곤란해지실 수도 있는 모양이요. 조정도 뒤집히고 우리 대감님 별일 없으셔야 될 텐데. 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나? 덕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저 부엌 한 구석에 가 있었습니다. 서찰이라, 그게 어찌 이 집안에서 사라질 수가 있지? 아침부터 이어진 대감의 굳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밤 덕선은 잠이 쉬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빗소리 속에 묘하게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렸죠. 그 발자국은 사랑채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창호문 틈 사이로 본 건 수련아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들어온 하인 수동이었습니다. 그놈은 주위를 살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선은 부엌 대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여전히 얼굴이 창백하였지요. 대감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새로 들어온 하인 수동이가 밤늦게 사랑채 근처를 서성이더니 이내 행랑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동이를 한번 살펴보심이 어떨지요? 대감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덕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허튼 말을 하지 않고 눈치껏 상황을 잘 파악하던 덕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대감. 결국 대감은 덕선의 말을 듣고 장정하인 몇몇을 불러 수동의 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수동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지만 곧 그의 이부자리 속에서 비단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엔 중전마마의 어명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궁의 일을 훔쳐 숨기다니. 붙잡혀온 수동은 겁에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의 추궁에 그는 결국 예조판서의 사주를 받아 서찰을 빼돌린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조판서는 왕의 신임을 받는 병조판서를 경계하며 호시탐탐 그의 약점을 캐내고자 노력하던 자였지요. 내 놈이 아니 덕선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집안이 한순간에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구나. 대감은 덕선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감탄 그리고 묘한 애틋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덕선을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묵향과 함께 오래된 벼루 위에 덮인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한동안 덕선을 바라보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지요. 너를 보면 자꾸 수련이가 떠오르는구나. 참 지혜롭고 따뜻한 아이였지. 그 아이가 떠난 뒤로 이 마음속 빈자리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굵게 떨렸고 그 눈에는 잊히지 않는 슬픔이 번져 있었습니다. 덕선은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찰 사건에서 보여준 그 용기와 지혜,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씨가 참으로 그 아이와 꼭 닮았더구나. 수련이도 떠나기 전에 덕선이 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나에게 하기도 했었지. 나의 딸이 되어다오. 내가 너를 곁에 두고 싶은 건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함이 아니다. 그 아이를 잃은 뒤로 텅 빈 내 마음을 너로 하여금 다시 데워주고 싶은 것이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저같이 미천한 것이 어찌 수련아 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덕선아. 사람의 귀천은 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품격에서 나오는 법이다. 내 딸이 되어다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간절한 청이다. 덕선은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대감의 목소리 속 깊은 그리움과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선은 여종에서 양반 규수로 그리고 한 아비의 잃어버린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덕선이 대감의 수양딸이 된 지 2달 남짓. 그 사이 덕선은 한복의 곡선처럼 단아하게 양반 규수의 예법을 배우고 글씨와 시 짓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덕선을 바라보며 김대감도 딸 수련을 잃은 아픔을 이겨내며 다시 조금씩 힘을 내는 듯하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늦가을 오후. 사랑채 앞마당에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운 비단옷에 검은 모자를 쓴 젊은 사내가 하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 들어왔지요. 아씨, 전하의 셋째 왕자마마가 오셨다고 하옵니다. 덕선은 숨을 죽이며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왕자의 걸음걸이는 거만하지 않았고 눈빛에는 묘하게 온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의 셋째 아들인 영암대군 2호였습니다. 영암대군 2호는 26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지요. 학문에 뛰어나고 무예도 뛰어났으나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셋째라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요. 그런 2호가 직접 병조판서 김대감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마,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몸소 찾아주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누추하긴요, 대감. 예부터 충직한 신하의 집은 누추하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대감의 안부를 묻고자 들렀을 뿐입니다. 왕자의 목소리는 깊었고 말끝마다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간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곧 대감이 덕선을 불렀습니다. 덕선아, 이리 와 인사드려라. 덕선은 곱게 올린 머리에 연분홍 저고리와 옅은 자주빛 치마를 입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만 보며 예를 갖춘 뒤 왕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왕자의 시선이 덕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 이분이 대감께서 말씀하신 수양따님이군요. 기품이 남다르십니다. 천한 몸을 거두어 주신 은혜로 겨우 사람 꼴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왕자는 덕선의 대답에 흥미를 느낀 듯 살짝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대감을 향하여 진지한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대감 궁 안의 사정이 어지럽습니다. 조정엔 서로를 음해하는 글이 돌고 독이 든 차를 올린 자도 있다 하더군요. 전하,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형님들이 서로를 몰아내려 하고 저 또한 표적이 될 수 있지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진실을 밝혀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덕선은 사랑채 마루 옆에서 차를 갈며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을 뿐이었지요. 왕자의 말에서 묘한 위기감이 스며 나왔고 그의 눈빛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차를 내리고 있는 그녀를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덕선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책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차향이 참 곱습니다. 차향도 좋지만 차를 내리는 손길이 더 곱군요. 덕선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그날 이후 왕자의 마음속에는 덕선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새겨졌고 덕선 또한 그 시선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왕자가 대감댁을 다녀간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궁궐 안에서는 바람결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자 측과 둘째 왕자 측이 서로를 헐뜯는 상소가 매일같이 오르내렸고 셋째 왕자의 이름까지 그 속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덕선아, 오늘 마마께서 저녁에 들르신다 하셨다. 궁중에서 일이 있어 잠시 외출하신다 하니 너도 인사드릴 준비를 하거라. 그날 저녁 대감댁 사랑채에는 촛불이 줄지어 켜지고 부엌에서는 향 좋은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왕자는 기품 있는 청색 도포를 입고 나타났고 덕선은 상위에 올릴 찻잔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대감, 이전보다 궁중 사정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저를 불러내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믿을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듯합니다. 마마,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수록 입을 삼가시고 드시는 것도 살피시지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하인이 차를 들고 들어왔는데 향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쓰던 백차 향과는 달리 혀끝이 얼얼해지는 듯한 자극이 섞여 있었지요. 잠시 제가 차를 조금 살펴봐도 될런지요? 무슨 일입니까? 향이 조금 다른 듯하옵니다. 혹 엉뚱한 재료가 섞인 것은 아닌지하여. 덕선이 작은 은침을 꺼내 찬물에 담그자 은침 끝이 검게 변하였습니다. 독이로구나.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왕자의 얼굴이 굳었고 하인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이 차를 누가 준비했느냐?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평소에 드시는 차를 바꾼 것은 죄송하오나 일전에 마마께서 대감마님께 선물로 보내주셨던 차라 꺼내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왕자는 대감에게 차를 선물로 보낸 적이 없었으며 왕자가 병조판서를 믿고 따르는 것을 안 누군가가 가장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제 목숨은 이미 저승에 갔을 것이요. 저는 그저 마마께서 대감마님의 귀한 손님이시라 그 마음 하나로 살핀 것뿐입니다. 왕자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사의 시선이 아니라 한 사람을 깊이 새겨 넣는 듯한 오래 머무는 눈빛이었습니다. 덕선아, 내가 2번이나 이 집과 귀한 인연의 목숨을 구했구나. 이 은혜는 우리 모두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덕선의 이름은 왕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대감댁의 안채를 넘어 궁중에서도 은밀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살 사건 이후 궁으로 돌아간 셋째 왕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대감댁의 왕자의 어필이 담긴 봉황문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덕선아, 마마께서 너를 궁으로 초청하셨다. 궁에 있는 이들을 믿을 수 없어 하시는 모양이야. 마마께서 너와 같은 눈과 귀를 곁에 두고 싶다 하시는구나. 저는 궁중 일은 아는 바도 없고 그저 촌부의 손과 마음뿐인데. 사람의 쓰임은 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내 덕분에 우리 집과 마마께서 2번이나 화를 면했으니 이건 하늘이 내린 인연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덕선은 단정한 옥색 장옷을 입고 궁궐로 들어섰습니다. 궁의 높은 담과 구중궁궐의 장중한 기운이 덕선의 숨을 잠시 먹게 했습니다. 덕선 궁에 와 주어 기뻐. 여긴 말과 눈이 많으니 사람을 잘 살펴야 하오. 혹여 누가 이상한 말이나 물건을 전하려 하면 곧바로 나에게 알려주시오. 예, 마마. 몸과 마음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덕선은 왕자의 곁에서 서책을 정리하고 식사를 살피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낯빛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선은 상위에 올려진 차와 잔을 왕자의 앞으로 옮기려는 궁녀의 미묘한 떨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마, 이 차는 덕선이 먼저 맛보겠습니다. 덕선은 찬물을 한 방울 흘려 조그만 새장에서 기르던 새의 부리에 떨어뜨렸지요. 그러자 새가 잠시 뒤 숨이 끊어졌습니다. 또 독이었구나. 왕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곧바로 내시와 궁녀들이 붙잡혀왔고 그 배후에는 세자 측의 실세 대신이 있음을 자백했습니다. 덕선, 그대는 또 한 번 내 목숨을 살렸구려. 궁궐은 호랑이 굴보다 더 험한 곳이라 내가 그대에게 말했거들. 그대 없이는 나는 이미 이 자리에서 사라졌을 것이오. 저는 그저 마마께서 살아계셔야 세상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뿐입니다. 왕자는 한참 동안 덕선을 바라보다가 곁에 있던 궁중 대감에게 조용히 명했습니다. 덕선은 이제부터 내 곁의 여인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 덕선이 궁에 들어온 지 2달째. 겉으론 고요해 보이던 궁궐의 새벽. 찬 바람처럼 서늘한 소문이 스며들었습니다. 첫째 세자조하와 둘째 왕자조하께서 동시에 쓰러지셨답니다. 의관 말씀이 독이라 하더이다. 헌데 어제 저녁 두 분께 차와 과일을 올린 분이 셋째 왕자맘하셨다지 않소. 혹시 영암대군께서 왕위 욕심을?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셋째 왕자는 독살의 주범이 되었지요. 덕선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덕선, 결국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칼을 빼든 모양인가 보. 허나 증거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마마, 혹 어제 넷째 왕자마마께서 보내주셨던 상을 돌려주셨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인데. 어찌하여 묻는 것이오? 마마께서도 어제 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선은 부엌으로 달려가 전날 상에 올렸던 은그릇을 찾아냈습니다. 자세히 살피니 은그릇 옆쪽이 희미하게 청흑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 안에서 독초의 매운 향이 스며나왔지요. 덕선은 은그릇을 챙겨 왕자를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전하, 이는 청화초라 하는 독초의 흔적이 옵니다. 냄새와 맛이 거의 없으나 은을 변색시키옵니다. 이 그릇은 넷째 왕자 마마께서 보내신 음식과 함께 있었사옵니다. 과연 청화초의 흔적이 맞사옵니다. 왕자와 함께 자리를 지킨 의건이 말하였습니다. 결국 넷째 왕자는 예조판서와 함께 왕위 계승을 바꾸려는 흉기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왕자는 누명을 벗었고 조정은 덕선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덕선,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오. 몇 번이고 나를 구해준 덕선. 나와 혼인해 주겠소. 그리하여 덕선은 왕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덕선의 출신을 두고 음해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덕선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세로 하나씩 순리대로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학문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되었지요. 결국 어려운 궁중 예법도 금세 익히며 다른 왕족과의 관계들도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독을 먹고 약해졌던 첫째와 둘째 왕자는 차례차례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과 동생을 잃은 왕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경쟁 관계이긴 하였으나 그래도 함께 자란 형제들의 죽음과 배신은 그를 아프게 하였지요. 그런 이호의 모습을 지켜보던 덕선은 그에게 지혜로운 조언과 위로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결국 셋째인 이호는 왕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덕선은 어린 시절 시장에서 만났던 스님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왕세자가 된 이호와 세자빈이 된 덕선은 바빠졌습니다.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잘 알고 있는 덕선은 이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조언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책을 통해 얻었던 지식과 실제 백성과 함께 생활을 했던 덕선이의 삶은 백성들의 급급한 굶주림을 채우는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깊었지요. 이호는 덕선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 살피어 명성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이호는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으며 덕선은 중전마마가 되었습니다.
그쯤 되자 덕선은 관상을 보아주었던 스님의 말처럼 자신이 왕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고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훌륭한 임금이 되도록 잘 키울 것입니다. 아들의 탄생으로 왕실은 더욱 화목해졌으며 덕선은 아들을 키우면서 왕비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 왕이 올바른 정세를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덕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종으로 시작하여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녀의 삶. 그러나 그녀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 주었던 고마운 인연들이 있었지요. 그 뒤 진심 가득한 마음과 지혜로 나라와 백성을 보살피며 후세의 자애로운 어머니, 왕으로 기억될 수 있으니 정말 꿈만 같은 인생이었지요. 덕선과 이호의 치세를 곁에서 보고 배운 덕선의 아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로 나라를 이끈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출신이 어떠하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 덕선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건네주는 한편의 울림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